뉴스업 시작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12시간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영선 전 의원.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본인과의 관계에서 해서 안 되는 출금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제가 한 걸로 계속 말씀을 하면은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자금 계좌를 관리하는 회계 책임자로서 강영익 씨가 자금을 잘못 운영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에게 건너간 돈은 6천만 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한테 정확하게 간 금액은 얼마인지는? 6천만 원. 6천만 원이요. 네.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선 김 전 의원은 대가성 공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공천을 부탁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며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여론조사 얼마다 저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결국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자신의 공천을 받아왔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 모두를 부인한 겁니다. 특히 최근 파장이 커진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 파일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육성 녹음 이거는 혹시 들으신 적 없으세요, 의원님? 육성 녹음 어느 거?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해줘라 이거. 아니요, 하지만 검찰은 명 씨에게 건너간 6천만 원을 공천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던 김 전 의원을 이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역시 대가성 공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 거래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관련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과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 돈 거래 의혹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명 씨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선에 앞서 시행된 80여 차례, 총 비용 3억 7천만여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 측에 무상 제공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전후 공천 개입이나 선거 개입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과 관련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단지 공천 관련 의견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론 선거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야권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서울중앙지검으로 관련 사건을 이송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명 씨 관련 의혹을 모두 합쳐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여론조사 의혹과 돈거래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면서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 4부는 최상병 사건까지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인력 여건을 고려하면 곧바로 수사의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한동훈 대표가 며칠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먼저 대응책을 내놓길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한 대표가 곧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공개 이후 나흘째 한동훈 대표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11월이란 시한까지 못 박으며 쇄신 압박을 가했던 100일 기자회견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 대표의 숙고에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담겼다는 게 한 대표 측 설명입니다. 1년의 현안에 용산 대통령실이 당보다 먼저 쇄신책 등을 내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 용산과 엇나감 없이 수습책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야권 공세의 초점이 김건희 여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옮겨간 데 당혹감도 읽히는데 대통령 육성 논란 뒤 처음으로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대표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 대표는 침묵 기간 당 중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대통령실과도 소통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대표께서도 어제 그제 계속 중진들과 전화도 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특별감찰관 추진에 이견을 드러냈던 원내 지도부도 대통령 녹취 공개 이후엔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처음으로 10%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엄중한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내는 문제를 아마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결국 용산의 선제적인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한 대표의 이 대통령실이 호응할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야권의 공세 등을 감안하면 한 대표도 조만간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이번 주부터 본격 예산 심사가 시작되지만 여야 대치는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장외 집회의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로 규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주 막을 내린 22대의 첫 국정감사를 평가하기 위해 각각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방탄에 당력을 쏟는 모습이 애처롭다며 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구호일 뿐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이라며 더불어 방탄당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 정권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전과 사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같은 시각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의 최종 결론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며 11월을 김 여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검 내용이나 형식, 여당이 지목하는 독소 조항 등의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손을 내밀면서도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이제 죽은 카드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개헌 요구도 있고 사실 탄핵과 관련된 요구들도 많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여야는 이제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나섭니다. 오는 7일에서 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5일까지 소위 세부심사, 즉 증액, 감액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과 안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고심한 결과라며 철저한 사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국회 심사를 거부하는 예산은 단호히 잘라내는 동시에 정부 안에 빠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은 복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11월 예산 정국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문제와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1심 선고들과 맞물려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예산 심사마저 거듭 정쟁으로 흐르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다음 달 초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장외투쟁 상황 등을 고려해 불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예산안은 물론 명태균 씨와의 통화 등 각종 의혹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러시아 기술이 지원됐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 전략 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으로 북한 ICBM 도발에 대응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신형인 화성포 19형이라며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거리와 파괴력 모두 역대급이라고 자평한 겁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발사한 화성 18형과 비교하면 탄두부가 뭉툭한 점이 특징으로 탄두 적재 공간과 중량을 늘려 다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기존 9축보다 긴 11축짜리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면서 미사일 직경과 길이도 더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신형 엔진이 필요한데 추가 엔진 시험 없이 발사에 성공한 것이라면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뭉툭해진 탄두부와 1단 추진체가 모두 러시아의 ICBM과 생김새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화성 19형은 화성 18형의 길이와 직경을 늘린 형태로 신형 엔진을 특별한 시험 없이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외무수장들의 전략 대화 결과를 발표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쌍방의 평가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반도 등 국제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돌렸습니다. 특히 양국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지난 6월 북러 신조약의 조항들을 완전하게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공동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겠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파병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추가 파병은 물론이거니와 대규모의 인력 송출. 이런 가운데 미국 전략폭격기 B-1B 참여 속에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상공에서 실시됐습니다.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올해 들어 4번째이며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2번째입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3국의 대응 차원이라며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가운데 7천여 명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현지 시간 2일 공개한 자료에서 10월 마지막 주 현재 러시아가 북한 육군 병사 7천 명 이상을 러시아 해안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으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의 60mm 박격포와 AK-12 소총, RPK, PKM 기관총, SVD, SVF 저격소총, 피닉스 대전차 유도미사일,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 등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방송이 넉 달째 이어지면서 강화도에 사는 주민이 국회를 찾아 무릎까지 꿇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들짐승 울음소리에 심지어 귀신 소리까지 하루 종일 울리는 소음에 주민 피해가 극심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강화도 접경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참고인은 자리에 가셔서 강화도에서 국회까지 달려온 아이 엄마는 북한의 대남 방송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취재진이 직접 강화도를 찾았습니다. 오후 5시쯤 전투기가 비행하듯 굉음이 들리고 해가 지자 소음은 더 커집니다.
지금 소리 시작됐네요. 들리시죠? 저희 집 문 다 닫혔는데도 이렇게 들려요. 우웅하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심지어 귀신 소리까지. 밤새 섬 전체를 뒤흔듭니다. 소리 크기는 70데시벨 정도로 측정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혼잡한 도로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와 맞먹는 건데요. 북쪽에서 오는 소리를 가로막을 장애물도 없어서 이곳 주민들에게 대남 방송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해가 뜬 뒤에도 소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없이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초등학생 아이들은 대통령 할아버지에게 북한에서 나는 소리를 멈춰달라며 편지까지 썼습니다. 고3 수험생과 임신부도 걱정입니다. 잠이 깨고 그래서 컨디션 조절도 솔직히 힘들고 지금 입덧도 있는 제일 심할 때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해서 대남 방송은 주민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녁 손님이 한 50% 이상 줄었다고 봐야 돼요. 고통받는 건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약품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대남 방송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축산 농가들은 급한 대로 이렇게 약까지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산을 돼서 낳는다든가 이렇게 먹이 활동도 덜 하고 이 수종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남 방송이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막막할 뿐이죠. 북한발 소음에 삶의 터전이 망가진 주민들이 원하는 건 넉 달 전 평범한 일상입니다. 여기서 농사 짓고 60평생, 70평생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길 버리고 떠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저 소리 안 듣고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YTN 윤태희입니다. 그제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인 현역 군인 남성을 하루 만에 서울에서 검거했는데 살인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변에 처진 주황색 통제선 너머로 경찰들이 분주합니다.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쯤. 시신이 크게 부패하진 않았지만 여러 점으로 나뉘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30대 후반 남성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서울 강남의 일원역 지하도에서 하루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곳 남자 화장실 안에서 평상복 차림인 A씨를 검거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저항은 없었습니다. 계단 쪽으로서 올라갔으니까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신분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사이 정확한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우선 둘 다 강원도 거주민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곳에서 피해 여성을 숨지게 하고 화천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살해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시신이 온전히 수습되지 않은 만큼 북한강 일대 수색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또 올라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킨텍스 게임 행사장에 설치해둔 폭발물이 1시간 안에 터질 거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관람객 출입을 통제하고 1시간 반가량 행사장 곳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색 시간 동안 해당 글은 삭제됐습니다. 둔기로 아내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건설사 회장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술병으로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상담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지난 2023년 연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실적 보고를 보면 전국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상담 건수는 33만 7천여 건이었습니다. 이는 한 해 전인 2022년에 29만 2천여 건보다 15.1%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보면 19세에서 65세 미만이 11,000여 명으로 58.3%를 나타냈지만 19세 미만도 5천여 명으로 27.1%나 됐습니다. 특히 7세에서 13세 미만은 1,412명, 7세 미만 피해자도 218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전북 임실군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노래 연습장에선 불이 나면서 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최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전북 임실군 순천 완주 고속도로 순천 방면 임실 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4.5톤 화물차가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잇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4.5톤 화물차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SUV 차량 앞부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 마곡동의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SUV 차량이 부딪힌 직후 SUV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쯤엔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한 노래 연습장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가에 있던 시민 등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찰이 지난주 사상천 마약 운전 특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마약에 취한 운전자를 적발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2일 아침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이렇게 부딪혔는데요. 여성 운전자 행동이 이상하죠. 갑자기 즐겁게 춤을 추기도 합니다. 원인은 마약이었습니다.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 후 운전대를 잡는 건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위험천만한 운전 행태죠.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들의 사고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오곤 하는데요. 실제로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58건에서 2023년 91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란 지위를 잃은 사이 마약 범죄가 도로 위까지 침투한 모습입니다. 마약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등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마약 운전 특별 단속을 처음으로 시작한 건데요. 의심이 드는데도 음주가 측정되지 않거나 클럽 등 유흥가 근처일 때 한해 마약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마약 운전자를 향해 철퇴를 든 경찰. 하지만 실효성엔 물음표가 찍히는데요. 아직 미비한 관련 법 규정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간이 검사에는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강제 측정이 가능한 음주운전과는 달리 마약 운전은 강제 측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요. 물론 마약 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 시간을 확보한 운전자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약물 검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약물 측정 거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는 요구입니다.
관련 법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이 도로 위에 흉기가 돼가고 있는 약물 운전, 단속 의지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장 먼저 다룰 사건 바로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발견된 30대 여성의 시신 사건입니다. 자, 상당히 이제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는데 어젯밤에 용의자를 붙잡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1월 2일에 이제 오후 2시 46분경에 이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인근 이 화천대교 하류 쪽에서 이 시신이 훼손된 시신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시신 상태가 굉장히 조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온 시신인 것인지 아니면 뭐 국내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시신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이 인근 선착장 일대에서 이 비닐자루가 추가로 이제 인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시신이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분 이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경찰에서 용의자를 체포를 했는데 오후 7시 12분경에 서울 강남구 1원역 지하도에서 30대 남성이 현재 지금 유력 용의자로 체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DNA 감정도 결과가 오늘 나올 수도 있다라고 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신고가 되고 나서 곧바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빠른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현장 조사 그리고 또 CCTV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을 하고 그 검거까지도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용의자가 현역 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뭐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도까지만 지금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두 사람 다 거주지는 지금 현재 이 시신이 발견된 그쪽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현재 이 범행 동기라든지 범행 수법 그리고 뭐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만약에 지금 이 용의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신상 정보 공개도 가능할까요? 예, 일단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이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이런 좀 신상 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는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법에 따라서 신상 공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원회가 이제 소집이 되고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전해진 존속 살해 사건이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70대 아버지를 30대 아들이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구속됐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난달 10월 27일에 이 30대 아들이 이 어머니를 때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했다. 지금 이렇게 진술이 된 사건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 27일에 이제 범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31일에 이 모친과 동반 자살 시도를 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이후에 경찰에 자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자, 이 아들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나요?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정폭력 있었나요? 네, 평생 있었습니다. 어떤 폭언과 폭력이었나요? 저를 죽인다고 하시고 끄는 물에 끼얹는다고 하시고. 어머니에 대한 폭력은 어떤 가정폭력이었나요? 어머니에게도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폭언과 폭행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사실이라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결국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된 무척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정폭력 문제가 장기간 쌓여져 오다가 결국엔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2017년 그리고 2021년에 실제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가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조금 경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정폭력 관련해서 뭐 뉴스에 보도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가정폭력 처벌법이라는 것이 1998년 7월 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이후에
이후에 개정도 여러 차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조금 비극을 막지 못한 이유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몇 주 전에 비슷한 사건의 공판이 있었는데 지난 8월에 20대 손자가 할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가정폭력이 문제가 된 일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 지난 8월에 할아버지를 이제 살해한 손자가 이제 현재 첫 공판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공판 과정에서 이제 증인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범행 동기에 관해서 이 70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범죄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도 이 가정 폭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나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그런 사건들의 공통점으로 보면 장기간 폭력에 시달렸다가 이제 되돌리지 못한 그런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인 건데 자, 지금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방지할 방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폭력처벌법이 지금 이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선 임시조치라고 해서 네.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접근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법에 보면 구조에서 이 임시조치를 이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을 해야 되고 만약이라도 피해자가 뭐 이런 뭐 임시조치를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고 하면 임시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강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적인 제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걸 지금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나요? 예, 반의사 불벌죄 그리고 친고죄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친고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가 있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제 가해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제 앞선 사례처럼 가족들이 평생 가정폭력을 겪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면 이게 어떤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예, 일단 우리 형법에서는 일반 살인죄와 존속살인죄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존속살인죄 같은 경우 더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예. 그런데 이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살인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참작 동기라든지 보통 동기라든지 비난 동기라든지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만약에라도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 동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존속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중 요소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 동기인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얼마의 형이 선고가 되는데 만약에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이러한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뭐 피해자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원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감경 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존속살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재판부가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매우 이제 사적인 일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당시 같이 있던 가족들의 증언만이 뭐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밖에 없을 수가 있고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인근에서 이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리고 뭐 범행 도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진술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겨뒀다라고 이제 경찰에 아들이 자수를 했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예, 최근에 1일에 이제 자수를 한 사건입니다. 이 최근에 1일에 경기도 유천에서 이제 경찰서에 40대 남성이 자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아버지께서 직전에 그러니까 한참 전에 사망을 하셨는데 내가 본인 집에 있는 냉동고에 아버님의 시신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신 유기를 했다. 사체 은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한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냉동고에서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됐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현재는 사체 은닉 혐의로 일단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라도 이 사망의 원인이 뭐 어떠한 원인이냐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범죄 혐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일단 이 남성의 말대로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상태로 그냥 냉동고에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정도인 거지 어떤 뭐 살인이라든지 하는 혐의점은 아직은 발견된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 현재는 아버지께서 이제 집에 방문을 했는데 돌아가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는 만약에라도 그 실제 뭐 자연적인 뭐 어떠한 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 현재 지금 아직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위로 사망을 하시게 된 건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이제 YTN 단독 보도에 의하면 아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체 은닉 혐의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사체 은닉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산 문제로 인해서 뭐 이런 사실을 숨겼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련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 그 관련법을 위반해서 벌칙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벌칙도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지금 재산 문제라고 했는데 어떤 재산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경찰이 마약 운전을 특별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단속 얘기는 이제 누구에게나 익숙할 텐데 마약 운전을 특별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보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이 술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원래 음주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3달 정도로 이제 이 단속 기간을 늘렸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네.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마약에 취한 운전에 대한 경찰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방식이 궁금하거든요. 이제 마약이 이제 음주운전처럼 숨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검출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되는 겁니까? 예, 현재 경찰 브리핑 자료를 봤을 때는 이 간이검사 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간이검사 키트에 타액, 그러니까 침을 이렇게 넣으면 거기에서 이제 스폰지에 흡수가 되고 스폰지에 흡수가 된 다음에 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뭐 마약 양성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는 그런 체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은 어느 정도의 뭐 정확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속을 하는데 허점이 있다라는 게 문제점인데요. 음주운전은 강제 측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경찰에 있지 않습니까? 마약 측정은 강제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이게 음주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죄가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로교통법 148조의 2항에 있는데 만약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약 운전이라든지 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이 약물 운전에 대해서 의심이 돼서 이렇게 측정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불응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추후에 뭐 영장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서 검거를 하지 못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이게 당시 현장에서 검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이든 아니면 뭐 이런 약물에 의한 운전이든 이게 결국에는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금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 지금으로서는 그냥 경각심을 좀 주는 정도의 효과 정도만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마련이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마약 등 약물 투약을 한 이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일단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 이 부분 관련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교통법상에 이 마약 그 약물 등에 의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위험도는 이 만취운전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만취운전 같은 경우에 이제 0.2를 초과하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조금 더 중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 약물 등 운전을 하다가 이 사고를 발생을 시켜서 상해라든지 사망의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특가법상에 이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금 중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또 그 간이 키트를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약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또 새로 나오고 있는데 간이 키트로는 이제 못 거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확도 시비가 만약에 붙는다면 이런 것도 좀 향후에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운전 자체에 대한 단속이 처음이다 보니까는 이 간이 검사 키트 자체가 이 다른 약물을 했을 때도 이게 국내에서 불법이 아닌 약물을 했을 때도 검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그 단속 결과에 대해서 한 뭐 행정처분이라든지 형사처벌 자체가 뭐 위법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음주 측정 불응이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의 이 뭐 체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증거의 이 능력 때문에도 다툼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마약 운전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뭐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증거의 능력이라든지 이 간이 검사 키트의 뭐 신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대비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경찰의 이런 측정 그 단속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지식 정보 사이트인 나무위키를 두고 말이 많은데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이 나무위키라는 사이트가 이제 그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 부분 이제 작성되는 방식이 집단 지성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이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이제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뭐 어떠한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객관적 사실처럼 진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맞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집단으로 만약에 우리 이 부분 정보를 조금 거짓말로 써보자라고 한다면 거짓말로 작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처벌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 작성했는지도 알기가 어려운 데다가 그리고 이 나무위키가 국내 법인이 아니라 해외 법인입니다. 그러면 해외 법인에서는 이 부분 뭐 회원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공동 작성 게시물을 올리는 게 바로 이 나무위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저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정보, 저는 이제 확실하게 아는 정보가 완전히 잘못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특히나 어떤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나무위키에 기재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차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법인 자체가 해외에 있는 법인인데 우만레라는 법인이고 이게 남미 파라과이 수도에 있는 지금 그런 법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협조 요청을 했을 때 협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현재는 사이트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이 법인과의 어느 정도의 이런 협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틀린 자료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럼 정당하게 수정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라든지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 이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명예훼손 게시글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이 요청을 한다면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이트를 아예 차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허위 정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작성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뭐 처벌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런 사이트를 그냥 이제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어떤 이제 검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 그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검열이라는 것이 이게 국내에서 뭐 불법 사이트라는 곳을 접속을 하면 당연히 이제 접속이 안 되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 불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결국에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만약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일부 차단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구직자와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고용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올라온 한 업체는 대표가 임금체불로 수십 건이 신고되고 일부는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채용 공고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중개하는 고용24를 통해 한 건설 회사에 취업했던 A씨. A씨는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치러주면 월급과 함께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정산받았고 급기야 월급까지 밀렸다고 말합니다. 공사 대금을 치러주면 월급이랑 같이 포함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이 월마다 계속 차곡차곡 쌓여 나간 거고요. 월급도 계속 지급이 밀리면서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건설사 대표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만 45건. 이 가운데 A씨 사건을 포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게 7건에 이릅니다. 이런 임금체불 논란을 빚고 있는데도 고용24에는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24에 구인 공고를 올린 업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공고를 삭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차례 이상 임금체불 유죄가 확정되고 총액이 3천만 원이 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들어간 경우에만 자동으로 걸러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체불 사업주 명단 기준이 너무 높다면서 고용24 이용 제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는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고용24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된다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고용24 이용 제한 기준을 만들고 취재진은 임금체불 논란을 빚은 건설사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중개하는 고용24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더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을 가져갈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리스가 남부 선벨트 경합주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인데 다만 지지율 차이가 워낙 박빙이어서 마지막까지 승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막판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개 경합주 가운데 위스콘신 등 4곳에서 우위를 보였고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에서는 트럼프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가 우세를 보인 곳은 애리조나가 유일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한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해리스의 상승 기세를 주목했습니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트럼프가 강한 추격세를 보이며 해리스의 우위가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선 승패를 가를 7개 경합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 투표 예측은 226대 219로 해리스가 미세하게 앞서는 상황. 만약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대입할 경우 동률을 기록한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을 트럼프가 가져가더라도 해리스가 선거인단 2명 차이로 대선을 이긴다는 계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지지 후보를 정했다는 8%의 유권자 중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55대 44%로 앞서고 있다며 막판 상승세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경합주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 여전히 승부 예측이 쉽지 않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주춤한 지지율을 언론 탓으로 돌리며 폭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And to get me, somebody would have to shoot through the fake news. And I don't mind that so much. 해리스는 경합주 표심이 미국의 미래를 바꿀 거라며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o turn the page on a decade of Donald Trump trying to keep us divided and afraid of each other. We're done with that. We're done. NBC 뉴스가 내놓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48대 48%로 지난달에 이어 동률의 지지율이 계속되며 대혼전의 판세를 반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우편을 통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주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흑인 교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금 우편 투표용지를 작성해 투표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는 우편 투표가 반송될 가능성을 묻자 투표용지는 자신의 주소지인 캘리포니아로 가는 중이며 시스템에 따라 잘 도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은 사기였다며 첫 임기가 끝나고 백악관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무능과 실패의 4년을 반복할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시작할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 문제를 일으킨 해리스와 달리 자신이 백악관을 떠날 때엔 최고의 국경을 갖고 있었다며 당시 백악관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제를 채택한 미국의 대선 방식도 독특하지만 투표와 개표 시간도 복잡합니다. 지역 간 시차가 있는 데다 주별로 정한 규칙이 달라서 만 하루에 걸쳐 투표가 진행됩니다.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선 투표는 동부 시각 5일 0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간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그 막이 오르는데 10명이 채 안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예정입니다. 광산이 있던 시절 투표를 마친 뒤 이른 새벽에 일터로 가던 전통에 따른 겁니다. 딕스빌 노치에 이어 대선 투표 행렬은 시차를 두고 50개 주 전역으로 이어집니다. 동부 시각 새벽 5시 버몬트를 시작으로 텍사스를 비롯한 중부를 거쳐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 그리고 하와이와 알래스카까지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주별로 조금씩 다르고 마감도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우리 시각으로 모레 오전 8시 인디애나와 켄터키 주부터 마감돼 오후 2시쯤 알래스카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미 본토에만 4개의 시간대가 있어 일부 주에서 투표가 한창일 때 다른 주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거나 개표가 진행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이날 오후에 드러날 수 있지만 7개 경합주에서 초접전이 벌어지는 만큼 경합주 개표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선 현직 대통령의 후보 사퇴부터 한 후보를 상대로 한 암살 시도가 발생하는 등 전대미문의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전례 없는 초박빙 레이스를 뒤흔든 결정적 순간들을 홍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대 최고령 후보끼리 맞붙었던 올해 미국 대선은 한때 차악, 덜 나쁜 후보를 고르는 선거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6월 말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이 가져온 후폭풍은 컸습니다.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멍한 표정에 쉰 목소리, 엉뚱한 답변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는 한층 두드러졌고 후보 사퇴 여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외 유세에서 총에 맞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승부의 균형추는 완전히 기우는 듯했습니다. 피격 직후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 유권자들의 뇌리에 남은 가운데 공화당 전당대회는 대관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If I had not moved my head at that very last instant, the assassin's bullet would have perfectly hit its mark, and I would not be here tonight.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 포기를 전격 선언하고 러닝메이트 해리스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자 새로 민주당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에게 선거 자금이 몰리는 등 분위기는 일순간에 역전됐습니다. I was an elected attorney general and an elected district attorney. And before that, I was a courtroom prosecutor.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두 후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9월 TV 토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리저리 미끼를 던진 끝에 이민자가 개를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발언까지 끌어낸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고 둘은 막판까지 예측 불허의 초박빙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대선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 538명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이 가운데 93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7개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가 선거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수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대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격전지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그리고 네바다입니다. 50개 주 가운데 이들 경합주가 차기 백악관 주인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지역은 주로 전통적인 공화 민주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경합주는 부동층이 많아서 이 지역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대선 당시 네바다주를 제외한 6개 경합주를 가져간 트럼프가 당선됐고요. 2020년에도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6개 경합주를 가져간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경합주는 크게 선벨트와 러스트벨트로 나뉘는데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 남부 4개 주가 선벨트, 그리고 러스트벨트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을 묶은 쇠락한 공업지대를 일컫습니다. 러스트벨트에만 44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 이 지역을 확보하는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돼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We must seize this opportunity to end this war and bring the hostages home. And I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meet that end. I will promise you we're going to end inflation very quickly. We're going to get those prices down too. And I'll stop the invasion of criminals pouring into our country. 러스트벨트의 정치 지형은 민주당 우세로 볼 수 있지만 대선에서는 스윙 성향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조건임에도 더딘 지역 경제 성장과 실업률 악화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 노동자 표심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미시간주의 무슬림 인구 비중을 비롯해 경합주의 유색인종 표심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11월 4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이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할 예정입니다. 큐텐그룹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해자인 류광진 팀원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를 다시 불러서 조사합니다. 두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10일 한 차례 구속을 면한 뒤 처음인데 검찰은 보강 수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예선 중동 원정을 앞둔 홍명보호가 오늘 축구 국가대표팀 소집 선수 명단을 발표합니다. 대표팀은 오는 14일부터 쿠웨이트, 이후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허벅지 부상 회복을 마치고 소속팀 토트넘 경기에 출전한 손흥민이 이번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도출을 위한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오늘 오후 10번째 회의를 엽니다. 협의체에선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집중 논의해왔는데 오늘 10차 회의에선 배민과 쿠팡이츠가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11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포근했는데요.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날씨 전망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국 하늘이 굉장히 좀 흐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요. 비가 오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오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날씨 좋았죠. 어제는 어제 정말 아마 좋았어요. 가을 네. 정취를 아마 만끽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낙엽색도 좋고요. 네. 그래서 단풍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날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비가 간간히 오기도 했는데 현재는 비가 대부분 그쳤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비구름이 세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띠처럼 아주 얇게 되어 있어서
오늘 충청과 뭐 남부지방 일부에만 약하게 비가 오는 등 마는 등 하면서 한 5mm 정도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는 점차 개면서 날이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 소식도 있지만 특히 경상권에 계신 분들은 이 안개 때문에 운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뭐 가시거리가 20m인 곳도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20m면은 뭐 앞도 잘 안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아마 거의 운전하기 되게 어려우실 텐데. 오늘 안개가 낀 지역이 주로 이제 내륙 지방이에요. 그래서 네. 중부 내륙, 그다음에 남부 내륙인데 가시거리가 8시 현재 군위가 20m, 춘천이 30m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아마 불편을 좀 겪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가을철, 봄, 가을이 이제 안개가 좀 잦은 계절입니다. 그렇죠. 특히 11월에 좀 안개가 많이 끼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안개가 끼려면은 이제 안개라는 게 사실 이렇게 지면에 네. 닿아 있는 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생기려면 어차피 포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좀 있어야 돼요. 수증기가 있고 기온을 이제 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은 기온이 높으면 물이 절반 정도 담겨 있다가 네. 밤에 이제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기온이 떨어지면 그릇이 작아지니까 수증기가 흘러 넘치는 현상, 포화되는 현상, 구름처럼 이렇게 응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가을철에는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수증기가 갖고 있는 양이 적은데 밤새 많은 열이 빠져나가면 바로 이렇게 포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과 가을은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에는 열이 잘 빠져나가서 이렇게 안개가 자주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제만 해도 정말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지금이 가을이 맞나? 이제 좀 여름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옷을 얇게 입었는데 요즘 조금 네. 너무 이제 그 기온에 좀 너무 민감해서 뭐 여름 아니냐 이렇게 그쵸. 하는데 사실은 가을은 가을이에요. 네. 왜냐면 평균 기온이 가을 수준을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네. 다만 최근 기온은 좀 높았어요. 평균 보다 한 4, 5도 정도 높았으니까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까지 이렇게 높은 기온이 이어지다가 네. 점차 기온이 이제 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서울 지방의 기온이 8시 기온이 16.6도였는데 예. 16.6도면 아주 평년보다 상당히 높은 기온인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7도 예상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온이 거의 변화가 없다가 오후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는 오히려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래서 출근길하고 퇴근길하고 기온의 이 차이가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퇴근길은 좀 쌀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 내일부터 2, 3일 정도는 초겨울 같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 지방의 경우를 보면 내일 영상 5도 정도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모레는 4도 그리고 목요일에는 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2도까지 내려가면 바람이 좀 불게 되면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수요일 날 경기 내륙이나 뭐 강원 내륙, 뭐 양주나 뭐 아니면 저쪽 대관령이 특히 강원도 지방으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갑자기 내려가기 때문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이유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네. 좀 계절이 좀 늦게 시작하면서 네. 추위가 좀 늦게 찾아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반면에 또 그 찬 공기가 밀려오는 속도는 예전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온의 변화가 좀 심한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난해의 경우도 올해와 비슷했어요. 지난해도 공교롭게도 한 11월 5일 정도까지는 기온이 상당히 높았다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갑자기 팍 떨어져서 11월 7일 정도는 이제 기온이 거의 영하권까지 내려갔거든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는 이렇게 기온이 높다가 11월 상순 중반 이후에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예. 이제 몇 년간 계속 보이는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이번 초겨울 추위는 그렇게 오래 이어지진 않고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금요일 날부터는 기온이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평년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후에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급격한 기온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다만 이제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아주 포근한 날씨보다는 좀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11월 달은
기상청의 전망으로는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네. 기온의 변화는 좀 심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느낌을 뒀다가 바로 또 초겨울 추위처럼 차가워졌다가 하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점차 내려가겠죠. 이제 겨울로 가니까. 그러면서 11월이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12월은 기상청의 전망으로 보면 좀 평년과 비슷하거나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이 들어왔는데 뭐 초겨울 추위도 뭐 이 정도면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네. 모르지만 12월 달에 찾아오는 추위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찬 공기가 밀려오면 일반적으로 12월에 우리나라의 최저기온, 서울 지방의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12월, 1월, 2월 중에서 12월 기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첫 추위가 좀 매섭게 오고 그다음에 12월 초까지는 좀 기온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은 가을 날씨도 좀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클 거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올해 첫눈은 언제 올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첫눈 네. 예보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첫눈 사실 전망이 어렵습니다. 네. 전망이 어렵고요. 기온이 떨어져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눈이 내릴 수 있는 경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경계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눈이 내리지 않고 비로 바뀌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평년에 어느 정도 수준 시간이 됐으면 눈이 왔다. 네.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보통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 지방에 11월 10일 정도에 첫눈이 왔다고 하잖아요. 11월 10일이면 뭐 다음 주인데. 너무 빠른데요. 예. 그래서 올해는 아마 조금보다 좀 늦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초겨울 추위가 다가올 때,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때 구름이 좀 밀려오는 지역에서는 눈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눈은 사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눈은 쌓여야지만 기록이 되고 이게 날리면 첫눈으로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 첫눈 오는 거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올해는 아마 지금 평년보다는 조금 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평년보다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늦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기상청에서는 아까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12월 초에도 매우 추울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번 겨울도 4만 4온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이제 장기 전망은 이제 3개월 정도 되는 이제 기간을 그렇죠. 전망을 하는데 전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잘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뢰도가 50%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전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만큼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죠. 왜냐면 네. 우리가 뭐 바로 앞에 날씨도 요즘 점점 맞추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네. 긴 것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제 큰 추세를 보면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12월 달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좀 기온이 낮을 가능성이 있지만 네. 1월에는 오히려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오히려 따뜻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 워낙 그 날씨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매년 똑같은 날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나오기 전에 조사를 좀 잠깐 해봤는데 예. 최근 5년 정도의 겨울 날씨가 똑같은 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아주 따뜻했던 겨울은 2019년에서 20년까지 있던 때가 아주 따뜻했고요. 이때는 1월까지는 따뜻했는데 오히려 2월에 추웠어요. 다시 추워진 거네요. 네. 네네. 근데 그 다음 해만 해도 이제 추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주 고온 현상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들쑥날쑥한 기온 경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랑 올해랑 지난해가 이렇으니까 올해가 이럴 거다. 뭐 아니면 라니냐가 오니까 이렇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태는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 그다음에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근데 조금 높다고 해서 뭐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온이 좀 널뛰는 날씨, 네. 기온의 변화가 극심한 날씨, 이런 날씨가 겨울철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작년을 생각해 보면 여름이 굉장히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도 유난히 여름이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후 열대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기상청에서는 지금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의 좀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지구 기후가 네. 이제
예전의 기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뉴 노멀이라 해서 네. 새로운 어떤 평균 시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2020년 이후에 이 날씨 변화가 심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를 내다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는데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지구촌에서 내뿜고 있는 온실가스가 줄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따뜻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되면 뭐 사과 산지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요. 남쪽에 내려오고, 있던 네. 고기들이 동해에서 나타난다든지 이런 네.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상청은 기후 변화 상황 지도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기상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2100년까지 기후 변화에 어떻게 변화할지를 동네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별로 확인해서 뭐 기온은 어떻게 되고 뭐 강수량 어떻게 변하고 네. 이런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시나리오별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워지니까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된다. 네. 대응하려면 그렇게 나타나는 지도를 좀 보시고 자기 동네가 어떻게 변할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잘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날씨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 김 전 의원을 불러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명태균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의원은 앞서 어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어젯밤 10시 10분쯤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명 씨나 김 여사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명태균 씨와 계속 연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며 명 씨에게 정확히 건넨 금액은 6천만 원 정도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김 전 의원이 어제 검찰에 출석하며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자신은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 간 일체 녹음 내용과 노트 등 관련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해 놨을 뿐 관련 통화는 자신과 상대방 사이 대화였기 때문에 불법 녹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을 향해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이자 현직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개원식 불참 때처럼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인데 야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등 각종 의혹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취임 엿새 만에 코로나19 추경안 통과를 위해 첫 시정연설에 나선 뒤 2년 연속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 예산안 설명과 통과를 당부하면서도 여야 대표단을 만나 쓴소리 듣는 것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올해 윤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매년 대통령이 직접 연설해 왔는데 11년 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이어 시정연설 불참까지
국회와의 소통의 길이 막힌 상황.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는다는 개원식 불참 때와 같은 이유라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야당의 장외투쟁 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았고 하지만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 정쟁의 또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야당은 더는 국민을 멀리하지 말고 시정연설에 꼭 참석하라며 예산안은 물론 명태균 씨와의 통화 등 각종 의혹을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국민 앞에 솔직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뜻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시기와 관련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 전후로는 일정상 어렵다며 이달 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시기와 방식, 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참석을 건의한 데 대해 하루 전날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린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건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게 윤 대통령을 불통의 이미지로 만드는 거라며 적절한지 모르겠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참 방침을 밝힌 상황이고 야당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만큼 여당 대표로서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로들이 최근 여권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상임고문단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 화합에 모두가 신경 써야 하고 대통령과 당이 힘을 합쳐서 구국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동훈 대표는 당내 화합과 대야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굉장히 무겁고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분들의 기대에 많이 부응하지 못한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 공개에 따른 여론 동향과 향후 민심 수습 방안을 두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포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녹취 공개를 예고한 데에는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흥행을 겨냥할 일이 아니라며 녹취록을 입수한 것이 있으면 빨리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아침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자,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11일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자,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과 당이 참여해서 처음과 달리 전제 조건을 강조하면서 불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전제 조건을 걸면서 불참하기 때문에 여의정이 먼저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1일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가 6개월 만에 30대를 제치고 우리나라 아파트 거래 큰 손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대출 조이기로 빚내기가 어려워지자 보유자금 여력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금력이 더 없는 2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한 아파트 매매 활기. 하지만 지난 7월 9천 건에 근접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후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떨어져 지난달엔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값이 이미 많이 오른 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쳐 추격 매수에 제동이 걸린 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를 주도하는 연령대도 바뀌었습니다. 공격적 매수로 올해 상승세를 이끌었던 30대가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아파트 매입 큰손 자리를 40대에 넘겨줬습니다.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래도 자기 자금 여력이 더 나은 40대에게 밀렸다는 분석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여기에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전세를 낀 갭투자,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입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서울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일찍 나타났는데 지난 7월부터 40대가 30대를 앞지른 뒤 9월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30, 40대 모두 전달과 비교해서는 거래 비중이 줄었습니다. 반면 자기 자금 여력이 큰 50대와 60대의 거래 비중은 전달보다 늘어났는데 특이한 건 나이가 아예 어린 20대 이하의 매입 비중도 더 커졌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대들은 집을 살 여력이 크게 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근데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모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금수저들이 집을 산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출 조이기는 투자 성격이 강한 원정 매입도 위축시켰습니다. 9월 서울 거주자의 외지 아파트 매입 비중과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모두 전달보다 줄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별다른 발언 없이 침묵을 이어온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지도부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회의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 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 저희는 속이 뻔히 보일 정도로 분명하죠.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맡겠습니다. 보수당의 당대표로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제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치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 범죄 숨기고 이재명 세상 만들려고 우리 시민들이 촛불 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뻔히 속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당은 지금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단칼에 잘라낸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제게 당내 원로 중진 여러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법 대단히 중요한데 동시에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걸 겁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 명태균 씨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엄정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안의 경우는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라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는 과감한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명태균 씨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을 잘 알고 있고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엄정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는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는 과감한 쇄신을 단행할 때이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백화점들이 일제히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내부 디자인이나 외벽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겨울 고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로 직행한 느낌인데요. 속내를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을 견제하고 현장으로 소비자를 부르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건물을 둘러싼 2만여 개의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화려한 조명이 입구를 수놓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떠오르는 이곳은 서울 도심의 백화점입니다. 막 불 켜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싶게 하고 막 사진 찍고 예쁜 마음. 백화점 외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초대형 LED. 크리스마스 테마가 공개되자 영상을 담는 손이 바빠집니다. 제 뒤로 보시는 이 초대형 LED 전광판은 가로가 72m, 세로가 18m로 농구장 3개 크기에 달합니다. 겨울을 미리 가져온 듯한 백화점의 외벽 이벤트의 발길을 멈추기도 합니다. 확실히 뭔가 선물 사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추위를 피해 실내 장식에 초점을 맞춘 곳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유럽 동화 속 서커스 마을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1768년 서커스를 스토리 컨셉으로 하였습니다. 희망, 사랑, 평화, 행복과 같은 메시지를 이번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백화점이 이렇게 매장을 꾸미는데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에 밀리는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유통업의 매출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넘어섰고 지난 9월엔 온라인 매출이 15.7%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현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대규모 장식이 또 다른 승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테마 시즌 신세계와 롯데 본점의 고객은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고 더현대 서울은 외국인 고객이 900% 가깝게 늘었습니다. 65%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의 장소가 되고 가족 행사를 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만남의 장소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온라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백화점들의 다양한 전략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4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메뉴판을 도입하거나 제품에 점자 표기를 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점자 표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손가락으로 메뉴판을 읽어가며 주문할 음식을 고릅니다. 진 홍게 품은죽 19,000원, 4마리 홍게다리살. 지난달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도입한 점자 메뉴판입니다. 어떤 메뉴가 어떻게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점자로 직접 읽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메뉴를 더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저시력자나 고령층도 알아볼 수 있게 글씨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350여 개 매장에 저희가 점자 메뉴판을 도입하였습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전국으로 좀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생활용품에 점자를 표시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500ml짜리 바디워시와 주방세제입니다. 용기 형태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점자 태그를 걸어두면 어떤 제품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 형태로 제작을 하는 것이 4개의 형태가 다를 때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고요. 실리콘이라는 재질이 가장 점자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제품에도 밀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올해 7월부터 39개 의약품과 생리대, 손소독제 등 의약 외품 15종에 대해 점자 표기가 의무화됐지만 여기에 포함된 생리대 제품은 고작 5개뿐. 신생아 분유나 기저귀 등 의무화 대상이 아닌 품목들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블록 없는 도로와 같습니다. 이게 유통기한이 없어서 언제까지인지 알기도 어려울 것 같고 몇 개월용인지도 몰라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기대야 하는 게 현실인 상황. 점자 표기 의무화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사태 때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 디젤 발전기의 소화 설비가 위험 대비에 취약하다는 보도 2년 전 저희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위험성을 인정하고 설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 설비가 태풍과 지진에도 취약하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경보와 함께 드라이아이스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는 소화 설비. 실내 온도가 2분 만에 영하 50도까지 떨어집니다. 물보다 빠르고 깨끗하게 불을 끌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 디젤 발전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디젤 발전기는 10도에서 50도까지 견디도록 설계됐고 넓게 잡아도 영하 30도가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질식사고 우려도 있는데 지난 2021년 4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발전기실 사고도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 누출이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화재 설비를 이산화탄소에서 물 분사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2로 하다가 CO2로 하게 되면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또 이제 물로 그 화재를 다루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영하 50도 실험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국에 가동 중인 원전 26기 가운데 자동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 원전은 모두 16기. 이산화탄소로 건설 허가를 받은 세울 3, 4호기부터 다시 물로 바꿔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16기는 그대로입니다. 이 원전들이 공유하는 결함은 소화 설비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1979년부터 안전등급으로 규정된 연료 탱크의 통기관이 한국에선 1989년부터 비안전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설계를 주도한 한빛 3, 4호기부터 비안전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 통기관은 건물 외부에 있는데 현재 태풍에 날아오는 물체를 막는 방호 설계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으로 통기관이 우그러지면 연료 공급 펌프까지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료 공급으로 탱크 유위가 내려갈 때 통기관이 기능을 상실하면 탱크 내부에 진공이 걸려 탱크가 깡통처럼 우그러들고 펌프가 기능을 상실합니다. 설계 기준으로 정한 지진 발생 시는 모든 구역의 통기관 기능 상실로 모든 디젤 발전기가 무용지물이 돼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한수원은 통기관이 직접 연료를 전달하는 게 아닌데다 손상을 입어도 다른 쪽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어 문제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원전 전문가는 이를 반박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통기관 자체가 필요가 없죠. 연료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약간의 숨을 쉬어야 되는 게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게 통기관이거든요. 설계가 한번 완성되면 이후 짓는 원전도 줄줄이 같은 설계를 복제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한국형 원전이나 최근 체코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원전 역시 같은 설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왜 덮고 넘어가냐고. 모든 사고는 경미한 데서 시작되는 건데 한수원은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1번이다. 탑프라이터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인데 원전 수출한다고 발전소를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냐.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400여 기 가운데 26기가 좁은 한국 땅에 몰려 있지만 정부는 2038년까지 최소 7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더 잦고 강해지고 기후위기로 역대급 호우와 태풍이 빈출하는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원전 당국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해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세르비아에서 14명이 숨진 기차역 야외 지붕 붕괴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가에 있는 건설교통부 청사에 수천 명이 모여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체포를 외쳤고 청사 진입을 막는 경찰을 향해선 살인자를 지키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지난 1일날 세르비아 북부 도시 노비사드 기차역에서 콘크리트로 된 야외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그 아래에 있던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세 소녀를 포함해 1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란의 여자 대학생이 학교 안에서 이뤄진 히잡 착용 단속에 항의하며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2일 X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슬람 아자드 대학교 이과대학 캠퍼스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속옷 차림으로 다니는 2분 39초 분량의 영상이 확산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도로를 한참 걷던 이 여성 곁으로 소형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 여성을 붙잡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 영상을 게시한 한 네티즌은 이 학생은 부적절한 히잡 착용을 이유로 도덕경찰의 괴롭힘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속옷만 입은 몸으로 시위하며 캠퍼스를 행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호남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곳 서울은 하늘빛만 잔뜩 흐립니다. 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아침에는 쌀쌀함이 한결 덜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주로 호남 지방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 미만의 약한 비만 이어지다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내륙은 하늘빛만 흐리겠지만 제주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 늦은 밤부터는 강원 동해안에도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비구름이 빠져나간 뒤에는 북서쪽에서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우선 낮 기온이 어제보다 2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7도, 청주 19도, 광주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른 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